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줌이 아니라 영상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대상관계 이론 핵심 개념과 임상 적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대화해 보고자 합니다. 한 50분 내외 영상인데요. 함께 좀 대화하면서 이 대상관계 이론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과 상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강의 오늘 내용은 주로 이 초기 대상관계의 심리적 영향이 무엇인지, 초기라면 우리가 유아 때 또는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서 이 초기 대상관계가 형성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또 주요 이론가들이 있어요. 멜라니 클라인, 위니칸, 페어뱅, 또는 뭐 자기심리학까지 포함한다면 이제 하인츠 코어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주요 대상관계 이론가들의 핵심 개념을 한번 또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상담 현장에서의 적용 전략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한번 대상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대상관계의 기본 전제는 인간은 관계를 추구하는 동물이다. 관계를 추구하는 존재다.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프로이트는 리비도, 성 에너지에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성 에너지 안에 인간의 잠재력, 에너지, 집중력 모든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성 에너지 자체가 인간 문명의 기반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리비도가 뭐 인간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라는 거죠. 근데 이제 프로이트 이후에 또 융도 동시대 사람이지만 융은 이제 인간의 문화, 집단 무의식, 언어 뭐 이런 중요한 에너지를 또 집중해서 연구했죠. 그리고 이제 프로이트 융 이후에는 이제 안나 프로이트 자아심리학 학자죠. 이 자아심리학에서는 자아의 강도, 이 마음의 강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게 바로 대상관계 이론입니다. 대상관계에서는 뭐를 중요시한다고요? 바로 인간의 관계. 인간은 관계를 추구한다. 관계 에너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아가 나 자신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살아간다. 그게 전제죠. 뭐 더 쉽게 말한다면 대상관계는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서로 무관할 수가 없죠. 내가 부모나 또는 뭐 친구나 주변의 대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런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거,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이제 전제하고 이 대상관계 이론이 진행되는 거죠. 또 이 그런 관계 안에서 진행되는데 또 표상이라는 말이 있죠. 표상. 이 표상이 뭐냐 하면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장소를 방문하고 돌아오면은 그 장소에 대한 기억이나 그쵸? 어떤 뭐 느낌들이 있죠. 그걸 우리가 표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장소를 다녀오고 나서 내가 갖고 있는 표상. 나는 어디 갔다 왔는데 그 장소가 굉장히 강렬하게 이런 이미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여행을 많이 다니고 또 여기저기 다니고 사람 만나고 무엇을 먹고 하는데 결국 남는 거는 표상이죠. 내 안에. 그래서 표상도 이제 대상 표상이라고 하죠. 이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느낌, 정서, 대상 표상. 그래서 외적 대상에 대한 표상이 있고 내적 대상인 나 자신, 자기 표상이 있어요. 이걸 이제 대상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외적 대상에 대한 표상, 또 자기 자신에 대한 표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표상을 알아내기 위해서 사실 초기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초기에 유아기 때, 아동 시절에, 유년기에, 유아기 때 어떻게 우리가 중요한 대상과 교류했는지, 그 대상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과 제가 같이 또 연구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맨 처음 등장하는
대상관계 이론학자가 바로 멜라니 클라인입니다. 이 멜라니 클라인은 분열과 투사, 투사적 동일시 이런 용어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준 사람이에요. 분열. 이 분열은 그야말로 나누는 거죠. 스플릿. 나누는 건데 이게 이제 너무 극단적인 분열이에요, 사실. 전적으로 좋든지 전적으로 나쁘든지 그렇게 이제 뭐 어느 정도 좋고 나쁘고 이게 아니라 아주 전적으로 나쁜 거죠. 이 분열이 왜 생기냐면은 우리가 유아 때 배가 고파서 울 때 엄마의 젖가슴이 들어오죠. 엄마의 젖가슴이 들어오는데 그 젖가슴이 내가 원할 때 제때 들어오는 좋은 젖가슴, 좋은 대상이고 내가 배고픈데 아무리 기다려도 들어오지 않는 대상은 뭐예요? 나쁜 대상이죠. 나쁜 젖가슴이죠. 그래서 우리는 유아 때 이미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을 구별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는 워낙 원시적이기 때문에 아주 전적으로 나쁜 대상, 아주 전적으로 좋은 대상으로 이제 극단적인 분열을 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분열을 하는 것도 때로 필요하죠. 선과 악을 구별하고 좋은 것과 나쁜 걸 구별하는 건 좋은데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통합적으로 보기 어려운 게 그게 문제죠. 우리가 어떤 대상을 만나도 좋은 부분도 있고 일부 나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을 같이 보는 게 통합적이죠. 또 나쁜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럼 나쁜 부분과 좋은 부분을 같이 보는 거죠. 통합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분열은 사실은 객관적인 그런 생각과 논리를 갖기 힘들어요. 전적으로 나쁜. 그 사람 정말 나빠. 좋은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가는 거죠. 전적으로 나쁜. 그리고 그 사람 너무너무 좋아. 아무 문제도 없고 단점도 없고 완벽한 사람이야. 이렇게 또 전적으로 좋게 말하는 것도 또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 분열이 유아기 때 이미 발전했다는 건데 참 이 분열에 대해서 참 우리가 할 얘기가 참 많은데 그러니까 이미 아동은 1살 이전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나눌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참 아동에 대해서 새롭게 시선을 열어주는 사람이에요, 진짜. 우리가 그전에 아동은 그 중성 대명사 it 그것으로 생각을 했죠. 3, 40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 아동이 그렇게 1살 이전부터 극심한 경험과 심적 역동을 경험한다는 거. 그리고 심지어 프로이트는 3세나 4세 때 초자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 멜라니 클라인은 어때요? 1살 이전에 초자를 만드는 과정을 겪는다는 거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게 되고 분열을 통해서. 그래서 또뭐 투사가 있죠. 투사는 프로젝션,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내 감정을 밖으로 내보내서 대상에 입히는 거죠. 대상에 입혀가지고 대상을 어떤 감정을 씌워서 보는 거예요. 내가 불안이 아주 높다. 그러면 그 높은 불안을 낮추기 위해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안을 낮추잖아요. 그럼 낮추면은 불안 에너지가 밖으로 튀어나가죠. 낮추니까. 누르니까. 튀어나간 불안 에너지가 대상에 입혀져서 그 대상이 불안해 보이기도 하고 무서워 보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항상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일정한 신체 온도, 일정한 불안, 일정한 우울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항상성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프로젝션 밖으로 이제 불안한 감정이 높으면은 그걸 낮추려고 불안을 밖으로 내보낸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 예를 들어본다면 뭐 그런 경험들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새벽에 이렇게 눈이 오는 날 운전을 하고 가다가 눈길에 차가 미끄러졌어요. 차가 막 여기저기 부딪혀가지고 차가 많이 망가졌는데 다행히 뭐 제가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정말 뒤에 오는 트럭과 부딪힐 뻔했죠. 근데 그 사고가 있은 뒤에 이제 다시 새벽에
눈이 오는데 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눈이 너무 무섭게 보여. 눈이 끔찍해 보여. 이게 눈 오면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눈을 보는 게 그냥 불편하더라고. 왜 그럴까요? 눈을 보는 순간 불안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불안을 낮춰야 되니까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안을 낮추었는데 낮추면서 불안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서 눈에 입혀지니까 눈이 어떤 대상으로 보입니까? 아주 불안하고 무서운 대상으로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투사가 참 인간의 이 심리 기제의 메커니즘을 잘 보여주는 단어예요. 사실 인간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투사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투사에 이어서 이 투사적 동일시, 이거는 이 경계성 환자들이 많이 쓰는 방어 기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 나와 있는 분열, 그리고 지금 이 투사적 동일시 두 개가 경계성 환자가 가장 많이 쓰는 방어 기제라고 알려져 있는데, 투사적 동일시는 내가 갖고 있는 불편한 감정을 상대방에게 주는 거죠. 주는데 그 상대방이 그 감정을, 불편한 감정을 경험하면서 그 원인이 상대방한테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거죠. 투사와 동일이 같이 있는 건데, 경계성 환자들이 굉장히 분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힘들게 싸우고 갈등하고 고민하는데, 이분들이 본인의 감정을 상대방한테 전달하고 싶어요, 굉장히. 그래서 왜냐면 힘든 거를 이제 혼자 감당하기 힘드니까 신속하게 상대방을 공격하고 이상화하기도 하고 평가절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상대방의 불편한 감정을 전달하는 거죠. 상대방은 그걸 경험하면서 굉장히 불편하고 자책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분명히 이 감정은 내 것이 아닌데 이 불편한 감정은 왜 나한테서 생긴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심지어. 그래서 이제 많은 경계성 환자들이 분투하는 감정을 분석가한테 투사해서 분석가가 그걸 스스로 느끼도록 해주는 거죠. 어찌 보면 참 놀라운 정신역동 메커니즘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불편한 감정을 혼자 감당하기 힘들지만 그걸 전달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공감받기 위해서 이 투사적 동의시를 쓴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경계성 환자가 참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달해서 그 감정을 불편하게 느끼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알면은 이제 경계성 환자를 다루는데 좀 더 수월할 수 있지만 이걸 몰랐을 때는 굉장히 그 경계성 환자 내담자가 불편하고 정말 안 왔으면 좋겠고 안 만나고 싶고 이런 갈등과 고민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투사적 동의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이 사람들이 되게 분열 투사적 동의시를 통해서 경계성 환자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멜라니 클라인은 초기 대상에 대해서 관심 많죠. 유아들이 초기에 엄마의 좋은 젖가슴 또는 나쁜 젖가슴, 좋은 대상, 나쁜 대상 이런 이제 대상에 대한 양가적인 극단적으로 좋은, 극단적으로 나쁜 그런 이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좋은 대상에 대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이미 초기에 경험한다는 거죠. 또 워낙에 이 유아들이 불안해요. 이 편집적 자리, 우우적 자리 두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이 편집 자리에서는 극도로 불안한 상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젖가슴이 제때 들어와서 내가 젖을 먹을 수 있다면 좋은 대상인데 때로는 그 젖가슴이 제때 들어오지 않죠. 늦게 들어오고 안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면 그 대상에 대한 불안감이 엄청난 거죠. 내 안에 불안이 촉발되고 그래서 그 나쁜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를 키워본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갓난아기들이 가끔 엄마 젖꼭지를 확 깨물어요. 공격을 하는 거죠. 왜 이제 늦게 들어왔어?
나 배고팠는데 이 공격성을 발현하는 거죠. 이때 그 불안이 높은 거죠. 불안이 높을 때 공격성을 발현한다. 그래서 이제 그 불안한 공격성을 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 불안이 높은 상태죠. 편집 자리가 우울 자리. 그래서 이 멜라니 클라인이 이제 편집 자리와 우울 자리 두 개를 얘기했는데 편집 자리에서 불안이 높아요. 그래서 아이가 공격성을 발휘하고 불안이 높으니까 공격성을 발휘하고 공격을 하죠. 그 젖가슴을 공격한 다음에 굉장히 우울합니다. 미안하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만회할까? 어떻게 보상할까? 보상을 생각한다는 거죠. 컴퍼세이션, 보상. 보상을 생각하다가 결국 유아가 창조까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엄마의 젖가슴을 공격한 유아가 어때요? 어느 순간 이렇게 웃으면서 엄마를 바라보죠. 미소를 띄우고 또는 방긋 웃으면서 그럼 엄마는 깜짝 놀라서 우리 아이가 웃었네. 예, 아이가 창조를 하는 거죠. 예, 대상에 대해서 어떤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불안에서 공격, 우울, 그리고 보상, 창조까지 가는 과정은 이미 유아가 한 살 이전에 습득을 한다는 거죠. 참 유아에 대해서 굉장한 통찰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유아가 그냥 아무 정신적인 역동과 갈등이 없는 줄 알았는데 놀라운 그 과정을 정신 과정을 겪고 있었다. 그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참 논란이 많았는데 클라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유아를 관찰을 오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쓴 책들을 보면 확신이 차죠. 확신. 본인이 뭐 사실 가정에서 학대도 받았고 뛰쳐나와서 결혼을 빨리 했고 난 아이 셋을 낳았고 자 결국 이 대상관계 멜라니 클라인은 불안을 이야기하고 편집에서 우울로 옮겨가는 유아의 내적 세계를 설명하면서 유아의 그 상상적인 내면 세계를 우리한테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봤고요. 멜라니 클라인은 참 고통을 많이 받은 인생이에요. 뭐 말씀드린 대로 의과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남편 직장 따라다니다가 의과대학 못 가고 아이 셋을 키우다가 또 큰아이가 죽고 이러면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고 그래서 아마 아동에 대한 관찰 그런 노력을 남달리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아이 유아의 그 내적 대상을 탐색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어서 도널드 위니캇 여러분 잘 아시죠? 영국의 수학과 의사.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일 텐데 충분히 좋은 엄마, 또는 안아주는 환경, 그렇죠? 또는 중간 대상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위니캇은 우리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너무 좋은 엄마도 아니고 너무 나쁜 엄마도 아니고 적절히 좋은, 충분히 좋은 엄마에 대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되게 안도감을 주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인간은 누구나 이제 참 자기, 거짓 자기를 갖고 있다. 아까 멜라니 클라인이 뭐 선과 악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선과 악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위니캇은 우리 안에 참 자기와 거짓 자기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선과 악이나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찾아가는 참 자기, 또 거짓 자기가 우리 안에 같이 공존하는데 이 두 자기가 대립할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통합해 나갈지. 사실 위니캇은 악이라고 할 때 there is no such thing as a baby. 악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엄마 옆에 있는 아기가 악이죠. 아기 혼자 덩그러니 뭐 방바닥에 앉아 있으면 악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엄마 옆에 있는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아기가 존재한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위니캇은 안아주기라는 표현을 써요. 홀딩.
그래서 위니컷은 이 안아주기라는 개념을 사실 이 배우자를 통해서 많이 통찰을 얻었다는 그런 전달이 이야기가 있죠. 왜냐하면 위니컷이 이제 첫 번째 아내와 한 20여 년 살았는데 첫 번째 아내가 이제 우울증이 깊은 그 미술가였어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부부 상담도 받고 또 아내가 개인 상담, 개인 분석을 받게 연결도 해주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결국 이제 첫 번째 아내와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두 번째 만난 아내가 이제 2차 대전 때 고아를 돌보는 사회복지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와 함께 그 이제 이 전쟁 고아를 돌봤는데 그 아내가 이제 고아들을 관찰해 보니까 굉장한 사랑이 필요하고 그리고 사랑의 지속성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 사회복지사가.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을 이제 위니카 남편한테 소개한 거죠. 내담자를 만날 때 내담자에 대한 관심, 또 지속적인 어떤 그런 어, 태도 이런 것들이 안아주기 환경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요소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참 사회복지를 하는 아내와의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상담 개념을 또 고안해냈다고 볼 수 있죠. 참 어, 유니카시 두 번째 결혼을 통해서 굉장히 생산적인 그런 시간을 보냈다는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안아주기 환경, 또 이 반영 뭡니까? 이 미러링 하는 거죠. 상대방을 이렇게 비춰주는. 결국 이제 이 대상 지속성이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항상성이죠. 사랑하고 일정하게 유지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도널드 윙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고 아까 또 말씀 잠깐 드렸던 중간 대상 이 피지컬 이렇게 이제 트랜지셔널 아브젝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피지컬한 아브젝이죠. 만져지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이 현실과 이렇게 지낼 때 현실과 나 사이에 뭔가 연결점 역할을 해주는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게 중간 대상이죠. 뭐 예가 참 많은데 파바로티 같은 그 유명한 성악가가 무대에서 공연을 하기 전에 무대 뒤에 가서 이렇게 바닥에 떨어지는 돈이나 동전이나 뭐 구부러진 못이나 이런 걸 하나 이렇게 또 돌멩이 같은 거 조그만 거 넣어서 주머니에 넣고 노래를 했단 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 그 사람에게 그게 이제 중간 대상인 거죠. 이 낯선 무대와 나를 연결해주는 하나의 물건을 매개체로 자기 몸에 지니고 노래를 하는 거죠. 예, 예. 우리가 라카 개념도 이 중간 대상 개념 때문에 생겼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왜 초등학생들이 신발장, 학교에 내가 신발, 실내화를 놓고 다니죠. 운동선수들이 자기 유니폼, 뭐 신발, 뭐 모자 이런 것들을 학교 라카에 놓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학교 가는 게 힘들어도 중간 대상 역할하는 그 라카가 있기 때문에 신발장이 있기 때문에 학교와 나를 매개해주는 중간 대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학교를 가는 게 훨씬 더 달라진다는 거죠. 수월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 중간 대상이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어머니가 사준 볼펜, 뭐 아버지가 준 뭐 반지, 뭐 시계 또는 뭐 친구가 준 작은 선물 하나 이런 것들 하다못해 러시아의 유명한 피겨스케이팅 선수는요 공연을 다닐 때마다 큰 곰인형을 하나 이렇게 갖고 다니는 그래서 비행기 예약할 때 본인 선수가 꼭 이 곰인형이 앉는 좌석을 하나 더 예약을 한대요. 사람도 아닌데 인형 자리를 하나 더 비행기표를 사는 거죠. 그 인형과 함께 다녀야지만 경기를 편하게 할 수 있다. 뭐 그런 선수도 있었고요. 우리 한국의 모델이자 배우는 설현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었는데 그 핸드폰 선전에 가끔 나오는데 이 설현이라는 배우도 어디 이렇게 광고를 찍으러 다른 나라에 가면 잠을 잘 못 잤대요 처음에. 근데 어머니가 이제 베넷 이불을 준 거죠. 그 설현이 갓난아기 때 입었던 옷 또는 덮었던 이불, 얇은 이불을 그걸 이제 주면서 이거 어디 멀리 나가서 잠이 안 올 때 이 옷을 덮고 이 이불을 입술에 부비고 좀 자라.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다닌다는 거죠.
참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그런 중간 대상이 우리 현실 세계와 나를 연결해주는 힘이 엄청나다는 거죠. 우리가 뭐 어느 조직이나 기관이나 학교를 뭐 가도 내가 아는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훨씬 가기 쉽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자아와 이 환경과의 이 관계가 참 흥미롭다. 예, 그 사이에 연결해주는 중간 대상. 예, 그 중간 대상이 안아주는 환경을 또 창출할 수도 있고, 미러링도 해주고, 대상을 지속시키는 힘까지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위니캇은 참 사람을 따뜻하게 보는, 세상을 따뜻하게 보는 정신 분석가다, 소아과 의사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 쓴 이제 유명한 책이 놀이와 현실이란 책이잖아요. Playing and Reality. 근데 play가 이제 ing가 들어있어요. 놀이가 그냥 계속 멈추지 않는 거죠. 유아에 대해서 이제 놀이를 멈추지 않는 존재다. 우리 성인들도 사실 놀이를 계속 하죠. 어떤 면에서. 이제 건강한 놀이가 중요한데. 그래서 한때는 이 자아심리학자였던 안나 프로이트와 멜라니 클라인이 뭐 말씀드렸나요? 그 격론을 벌였죠. 왜냐하면 안나 프로이트는 이제 자아심리학자니까 자아 강도가 중요하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방향을 줘야 된다. 교육을 시켜야 된다.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어, 예, 멜라니 클라인은 교육으로는 안 된다. 아이들은 말로 자기를 표현하지 않고 놀이를 통해서 자기를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플레이를 강조했고, 그래서 이제 교육이냐 놀이냐 경론을 벌였는데 이제 우리가 둘 다 중요하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페어베언입니다. 페어베언은 우리 대성관계의 이제 가장 초창기에 대성관계 이론을 우리한테 많이 소개해준 인물이죠. 리비도. 프로이트나 융은 의사고 생리학자들이면서 너무 의학적인 접근을 한다. 그런 면에서 이 대성관계는 인문학적이고 리비도가 아니라 이제 관계를 추구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보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또 자아가 대상관계 중심으로 발달한다. 이 대상관계 발달에 아까 우리가 뭐 대상표상 말씀드렸지만 외적 대상에 대한 표상, 또 자기 자신에 대한 표상, 이 두 표상의 사이에서 자아가 발달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적 대상, 그래서 이 자아가 그런 어, 나쁜 대상을 내사하면은 그 안에 내 안에 병리가 발생한다고 보는 거죠. 좋은 대상을 내 안에 내면화한다면 그것이 건강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어떤 대상을 이제 내면화하냐에 따라서 자아의 발달에 변화가 생기고 자아의 건강이 좌우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 대상, 내적 대상이 다 중요한 거죠. 예. 사실 이제 여기 제가 써 있지는 않지만 이제 하인츠 코어 같은 자기 심리학 학자가 있죠. 이 자기 심리학을 대상관계 이론의 연장선상으로 보기도 하고 또 자기 심리학의 독자적인 분야로 인정하기도 하는 분야의 그런 입장도 있지만 대상관계에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심리학도 이제 자기 대상을 얘기하거든요. 셀프 아버지요. 그래서 근데 이제 중간 대상은 이제 만져지는 물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코옷의 자기 심리학은 굉장히 다채로워요. 예, 만져지는 것도 되고 눈에 보이는 것도 되고 심지어 무형도 해요. 무형. 사람만이 대상이 아니라 무형. 분위기까지도 자기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코옷은 종교를 또 심지어 긍정적으로 봐요. 그 프로이트는 종교를 비판했지만 나름대로 코옷은 종교의 순기능, 좋은 기능들을 좋게 평가했죠. 그래서 유태인이지만 코옷이 개신교를 다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죠. 자, 하여튼 그런 이제 페어베언이 병리가 나쁜 대상을 내면화했을 때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참 우리에게 많은 통찰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가 결국은 이제 분열, 방어 이런 개념을 통해서
자신을 이제 보호하고 또 방어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있다는 거를 이제 페어 배연이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죠. 아까 전반부 말씀드린 대로 경계선 환자들이 분열과 투사적 동일시를 쓴다는 거. 예. 사실은 방어 기제는 제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재 내담자가 쓰고 있는 방어 기제는 사실 나름대로 적절한 거거든요. 적절한데 좀 더 건강한 방어 기제가 없을까 한번 상담자와 탐색을 해볼 수 있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 낸시 맥윌리엄스 같은 그런 분석가들은 방어 기제의 부재가 정신병이다라고까지 했어요. 자기를 보호하지 않으면은 자기를 막지 않으면은 계속 얻어맞잖아요. 시달리고 그게 병리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방어 기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자아가 이 분열과 방어를 통해서 형성되고 발전한다는 얘기를 페어베어니 우리한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치료적 접근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텐데 이제 멜anie 클라인 또 위니카 페어베어니 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전이 역전이를 통해서 결국 치료적 접근은 초기 대상을 재현한다. 우리가 이 성인들은 상담 현장에 와서 유학이나 유년기에 해소하지 못한 일을 다시 한번 상담 현장에 가져오죠. 퇴행해서 가져와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그 바탕에는 전이 역전이가 있죠. 이 전이 역전이 여러분 잘 아시지만 내담자가 상담자를 보고 느끼는 게 전이, 또 상담자가 내담자를 보고 느끼는 게 역전이죠. 그래서 이 전이 역전이는 사실 어찌 보면 상담자, 내담자가 대화하는 도로죠, 도로. 하나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프로이트가 처음에는 전이 역전이가 상담을 분석을 방해한다고도 생각한 적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죠. 이 전이 역전이가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오가는 정서와 감정들을 다룰 수 있었다. 정서와 감정이 빠른 속도로 오가는데 그 도로가 아주 잘 돼 있는 거죠. 그 도로가 튼튼하고 그 도로가 원활해야지만 그 도로가 바로 전이 역전인 거죠. 그리고 전이 역전을 통해서 초기 대상을 재현한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연상을 시키는 거죠. 이 전이 역전을 통해서 이 프로이트가 했던 그 기법의 핵심에는 외관 기법이 있잖아요. 이 외관 기법은 익스트로스펙션은 말씀드렸지만 이, 이, 이 저항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음, 예, 자유연상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가 이제 상담실에 오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도닥이고 저항을 조절하고 뭐 비가 오는 날 상담실에 왔다 내담자가 그럼 비가 오는 날 오냐고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저항을 낮추는 거죠, 전부 다. 그래서 이제 저항을 조절하고 또 어때요? 그 자유연상을 통해서 아버지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하면 아버지의 검은 코트를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면 바로 말하기 힘들죠. 근데 아버지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하면은 아버지의 검은 코트. 아버지 검은 코트 하면 아버지의 향수 냄새 떠오릅니다. 아버지 향수 냄새 하면은 달콤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코트, 향수, 달콤한 느낌, 연상을 통해서 아버지의 깊은 기억들을 끄집어내는 그게 이제 사실 자유 외관 기법이죠. 이 저항과 자유연상을 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자아심리학 대상관계를 통해서 후기로 오면서 외관 기법으로 해서 이제 내관 기법으로 가는 거예요. 내관 기법은 뭐죠? 이 하인츠 코호시 우리한테 소개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자객적인 사람들은 상담이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외관 기법으로 했었는데 안 됐거든요. 코호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안 될까? 내가 프로이트의 외관 기법 배운 대로 했는데 왜 안 될까? 고민하다가 이 자객적인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전이가 있구나. 왜냐면 프로이트는 자객적인 사람들이 전이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하인츠 코엇이 새롭게 바라본 거죠.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전이가 있다. 자객적인 전이가 있다. 그게 이제 소위 자객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 중년 남녀들이 분석가를 이상화하고 또 평가절하하는 그런 과정에서 왜 그렇게밖에 올 수 없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뇌과 기법으로 가면은 이제 공감, 여러분 잘 아실 공감, 대리적 내성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내담자를 특히 자기애적인 내담자를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공감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내담자의 주관적 경험, 주관적 세계를 이해하는 거고, 예, 그냥 단순히 이 코옷이 돌아가시기 3일 전까지 그 학회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유튜브에 그 하인츠 코어 치면 나오는데 예, 친절한 태도 느낌 아니다. 뭐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내담자의 주관적 세계 혹은 경험을 탐색하는 것이 공감이다. 그래서 하나의 공감은 하나의 방법론이라는 거죠. 코어스. 그리고 나서 이제 공감 외에 대리적 내성, 최대한 내담자의 주관적 경험을 내 경험처럼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얘기가 길어졌지만은 결국은 내담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외관에서 내관으로 왔고 또 사실 외관, 내관이 여전히 둘 다 중요합니다. 우리한테는. 음. 그래서 뭐 차이가 많죠. 프로이트 시대에는 뭐 진단자의 권위가 중요했고 상담자가 굉장히 침묵을 지켰고 마지막 4, 5분 내려가서 이렇게 분석, 해석을 하고 상담자가 뭐 사과하거나 미안하다는 말을 거의 하지는 않았죠. 물론 프로이트가 환자를 굉장히 사랑해서 슬라이딩 스케일로 상담비도 받고 상담비도 깎아주고 상담비를 돌려주기도 하고 정말 사람에 대한 애정은 엄청 깊었어요. 근데 이 코엇은 또 그와 달리 예, 진단자의 권위를 많이 낮추는 거. 둘 다 비엔나 의과대학 출신의 유태인 의사인데 코엇은 자기를 낮추는 거죠. 그래서 미안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사과할 수 있고 그런 그래서 상담자의 연약함을 드러내자. 그것이 이제 내담자의 자기 구조를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치료적 접근 여기 보시면 상담자는 좋은 대상으로 기능한다. 그렇죠. 이 내담자에게 상담자는 뭐 공격적인 공격 대상일 수도 있지만 좋은 대상으로 기능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왜? 과거의 대상을 재현하는 역할을 하거든. 그리고 이제 이 상담자가 사실 그 감정, 어떤 심리적 거리, 이상화를 잘 다루고 해석을 해야 되죠. 예, 상담자가 갖고 있는 감정, 내담자의 감정. 우리가 제가 크리스토퍼 블라스 얘기를 종종 하지만은 우리가 내담자 안에도 환자가 있고 상담자 안에도 환자가 있잖아요. 둘 다 환자가 만난다는 걸 늘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느끼는 감정, 심리적인 거리, 이상화에 대한 해석들을 아주 신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는 거죠. 자, 이 안전한 관계 내에서 재조정 시도한다. 그래서 이제 그죠. 이 상담 환경은 안전하죠. 시간의 경계가 있고 비용 경계가 있고 일정한 공간 안에서 만나고 또 분리되고 다시 만나고 무엇보다 이제 비밀 보장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지켜주고 이런 안전한 관계에서 과거 초기 대상을 다시 재현하는 시도를 한다는 거 굉장히 이제 내담자에게는 아주 안도감을 주는 경험이 될 수 있죠. 이 내담자들은 상담자 앞에서 울고 싶어 하죠. 예, 부모에게도 말 못하는 거를 상담자한테 얘기할 수 있죠. 배우자에게 말 못하는 거, 친구한테 말 못하는 거, 상담자한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왜? 안전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대상관계에서 그 이전부터 썼던 라포, 안전한 그 관계, 안전한 친밀도, 안전한 라포, 또 얼라이언스라는 표현도 있죠. 한 팀, 한 팀. 또 반드라고 해서 끈끈한 한 팀 뜻이죠. 반드. 반드는 그냥 끈적끈적한 한 덩어리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라포, 얼라이언스, 반드가 다 필요해요. 왜? 이 내담자와 상담자는 하나의 팀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의 그 조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담자가 마음껏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오죽했으면 프로이트가 분석가는 하얀색 칠판이라고 했어요. 내담자가 마음껏 색칠할 수 있는 에, 분석가는 칠판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담자가 마음껏 색칠하는 거죠. 그 색칠한다는 건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발화하고 발성하고 자기를 자기 이야기를 배설하도록 그렇게 돕는 거죠. 참 이, 이 배설 얘기 또 나오지만 프로이트가 처음에 이 히스테리아를 연구했잖아요. 온 히스테리아라고 논문을 썼고 왜냐면 이 프로이트가 살던 그 오스트리아 100년 훨씬 이전 사회는 되게 억압적이고 여성들이 굉장히 고통받던 시대라고 하잖아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그래서 그 건강한 여자들이 왜 의식을 잃고 쓰러질까? 보니까 이제 억압된 삶을 살았던 거죠. 배설하지 못하고 발성, 발화 잘 못했을 때 사람이 정신적으로 항상성을 잃어버리고 몸의 균형이 깨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아 이게 히스테리아구나. 근데 우리가 히스테리아라고 하지 그 히스테리아죠 본래는. 그래서 히스테리를 연구하게 됐는데 결국 이제 안전한 관계에서 재시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필요하다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상에서 많은 적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억압된 감정을 표현하는데 때로는 의존해서 누군가한테 막 상담자에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자기 얘기를 차마 드러내지 못하고 억압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차갑게 자기를 억누르는 억압하는 그런 사람 억압을 반복하는 자기 감정에 냉담한 거죠. 또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애착 불안까지 있을 수 있죠. 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충분히 애착 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사람들이 거절감도 있고 또 거절감이 있기 때문에 굉장한 갈망도 있는 거죠. 이 거절과 갈망 사이에서 끊임없이 요동치는 이 애착 불안. 그래서 특히 대표적으로 회피형 관계가 그렇잖아요. 이 내담자 중에 초기 이게 상담을 진행하다가 많이 좋아지고 나아지는 것 같으면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초기에 대상관계, 초기에 누구에게 의지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고 의지했다가 낭패를 봤어요. 그게 무의식에 남아있어가지고 내가 상담가한테 의지해서 많이 좋아졌는데 예, 더 의지하다가 상담가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불안감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회피하는 거죠. 먼저 도망쳐가지고 감정적 거리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담자가 좋아지고 있다고 말할 때 상담자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내담자가 회피형 관계라면은 좋아지고 있는 그 순간에 곧 도망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회피형 관계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자, 현대 심리치료가 연결하는 거, 이 애착 이런 거의 연계죠. 아까 이제 볼비의 애착 불안도 나왔지만 결국 이제 이 애착의 모든 것의 출발이다. 이 참 재밌어요. 이 대상관계 이론 자기심리까지 오면서 결국은 결핍이 가장 큰 주제거든요. 프로이트 융 때만 해도 갈등이 주된 이슈였는데 현대 사회에 오면서 이 결핍이 참 커요. 그래서 갈등과 결핍이 이제 우리 마치 우울과 불안처럼 양대 산맥이거든요, 거의. 그래서 이 결핍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애착 이론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많이 하는 거죠. 또 트라우마 회복, 가족 치료에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뭐 지금 재난 사건, 뭐 참사,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죠. 심지어 전쟁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에 다녀온 참전 용사들을 상담해 보세요. 그 사람들 끔찍한 기억 때문에 그 수십 년이 지나도 고통받는 사람 많습니다. 특히 PTSD 환자들.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 미군 용사들을 보니까 참전 용사들을 보니까 뭐 베트남에서 포로 생활했는데 그때 억지로 쌀도 먹어봤고 막 그랬는데 쌀을 절대 못 먹는 사람도 있어요. 또 동양 사람 보면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고 그 이제 끔찍한 포로 생활 경험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이제 과거를 반복 이제 뭐 방문하고 재현해서 회복하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 있는 거죠. 사실 트라우마나 PTSD가 있다는 거는 내가 회복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그 무의식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가족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치료도 우리가 모든 이 트라우마 경험 있는 환자들은 뭐 가족 치료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트라우마 이게 가족에서부터 엮이는 가정에서 출발했다는 그런 사례가 많죠. 그래서 경계성 환자, 뭐 심지어 조현병 환자도 가족에서 탄생시킨다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요즘. 그래서 이 부부 가족 상담도 이 대상관계와 밀접한 그런 이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 중심의 상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이론을 이해할지 많이 참고할 수 있죠. 정리하면서 질문을 본다면 대상관계 이론은 상담 장면에서 적용되는 관계 심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내담자의 전입 속 과거의 대상을 어떻게 감지하고 반응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내담자가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감정은 분노나 짜증이에요. 근데 사실 그걸 좀 더 탐색하면요. 소위 명료와, 그죠? 뭐, 직면, 해석, 이런 세 가지 접근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 내담자와 대화하다 보면은 내담자가 사실 나는 외로운 사람이다. 외로운 느낌을 얘기하죠. 그 외로운 느낌이 언제부터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라고 대화하다 보면 결국 이제 누군가의 돌봄 부재, 결핍이죠. 그래서 이제 그 과거의 대상이 탐색되는 거죠. 분노에서, 그렇죠? 또 외로운 느낌에서 애착 불안인데 그 애착 불안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전이 속에 존재하는 과거의 대상을 감지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대상관계 이론으로 설명 가능한 내담자의 반응 기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담자의 이야기 듣고, 그렇죠? 명료화하는 거, 직면하는 거, 또 나중에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이제 해석도 할 수 있지만 그런 반응 기술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또 뭐 자기 심리학에서는 그런 미러링, 거울 전이, 뭐 쌍둥이 전이, 이상화 전이 이런 전이 반응도 얘기하고 있죠. 무엇보다 이제 위니카도 그래요. 그 내담자가 이렇게 우울하면 같이 우울한 모습으로 내담자가 손을 움직이면 나도 손을 움직이고 이 거울처럼 움직이라는 거죠. 라포를 형성하고 한 팀이 되라는 얘기죠. 이 상담자가 좋은 대상으로서 어떻게 개입할 수 있었는지 작성해 보자.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 대상관계 이론을 공부하면서 내가 상담자라면 어떻게 좋은 대상으로 내담자 앞에 나타날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이제 고민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제 총 한 56분 정도, 57분, 거의 60분 가까이 수업을 하셨는데 오늘 대상관계 이론 전반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한 주 더 남았는데 마저 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